디자인 속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 살펴보기라는 수업을 준비해 보았고요. 옥차를 보시면 인트로 짧게 하고 디자인을 왜 역사랑 인문학이 같이 보면 좋은지 개괄적으로 좀 보고, 그 이후에 제가 꼽은 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과 윌리엄 모리스의 수공예 부흥운동, 그리고 독일의 세계 2차 대전과 디터럼스 디자인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기하학과 유기적 디자인 짧게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디자인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고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시각 디자인 석사 재학 중이고, 현재 공예적 특성을 활용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고 있고요. 수능에서 세계사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여서 수능 사탐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였으며 역사와 윤리에 약간의 관심이 있으나 지식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먼저 디자인과 역사 그리고 인문학을 들어가 볼 텐데, 디자인과 예술은 물과 기름인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막연히 예술은 자기 표현, 디자인은 상업적 활동, 이런 말들 들으면서 학부 시절에 되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디자이너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부터는 디자인이 정서가 아닌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술이 아닌 경제 분야,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고, 인문학이 그때부터 격리가 돼서 생산 활동에 뭔가 국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 2차 전까지는 예술과 디자인은 오히려 아주 흡사한 행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좌측에 두 가지 포스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우하우스 포스터잖아요. 우측에 두 개는 이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 카지미르 말레비치 포스터이고, 맨 우측은 라흘로 모홀리나기, 벨기에 사람 작품인데요. 바우하우스도 사실 이런 디자인이 예술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예시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의 디자인은 어떤 위치인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학은 수영자 입장에서 미적 쾌락을 느낄 때 그게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정신적 만족의 진정으로 뭔가 도달한 그런 위치값을 가져요. 그래서 디자인은 예술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정리한다면, 디자인은 이제 인간의 낮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높은 단계의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흔히 아는 메슬로의 삶의 욕구 8가지 단계인데, 가장 밑에 있는 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로 갈수록 이제 심미적인 욕구, 그거 충족되면 자아실현, 이제 초월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욕구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명품 사고 이런 단계는 아주 낮은 단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소속과 안정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진정으로 뭔가 예술과 디자인을 즐기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욕구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정서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의 욕구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왜 인문학으로 설명하고자 하냐면, 인문학은 사실 병렬적이에요. 병렬적이지 않고 위계적이에요. 과거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과학관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철학을 뭔가 얘기하고, 그게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경영이나 마케팅적인 용어로서 설명이 되는 지금의 현상도 좋지만, 사실은 엄청 넓게 봤을 때 역사, 사회, 경영, 그리고 미학까지 다 걸쳐 있고, 그런 보편성을 획득했을 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제 과학관, 우주관, 철학,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예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과 윌리엄 모리스의 수공예 부흥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산업혁명 설명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18세기에 들어서 영국 내외에서는 면직물의 수요가 엄청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해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산업혁명의 출발점을 보고 있어요. 그 후 면직물 공업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었고, 산업혁명 중에는 기계가 무수히 발명되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기계가 생산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텍스트를 되게 읽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의심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왜 또 면직물이 영국 내외의 수요가 급증을 했을까?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개량해서 대량 생산, 그 전까지는 그럼 대량 생산이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왜 증기 기관일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 왜 18세기냐면 영국은 이미 17세기에 북아메리카 진출을 했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 설립도 했고 인도, 청나라 등과 경제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8세기에 북아메리카 등 식민지 개척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때 식민지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필요한 거죠. 이제 식민지 물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산업화의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왜 또 면직물의 수요가 급증을 했을까요? 인도는 이미 면직물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랑 이미 실크로드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교류가 되어 있었고 인도랑 동아시아가 이제 면직물이 잘 나오는 나라란 말이에요. 따뜻하기 때문에. 근데 영국은 따뜻하지 않아서 그 면이 좋지가 않아서 양모를 써요. 근데 양모보다는 사실 면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모직물 산업에 위협이 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 인도의 면직물 수입을 금지시켜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대량 생산이 없었나? 왜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핵심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영국에서 대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임스 와트는 사실 발명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였는 뭔가 수리공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포 기술을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한테 알려준 거예요. 너가 엔진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대포 기술을 가지고 엔진을 좀 나아지게 해봐라. 근데 대포라는 게 사실 중국에서 청나라랑 아까 무역했다고 했잖아요. 청나라에서 이미 수입이 된 거예요. 근데 청나라는 어디서 그 대포를 배웠냐? 고려에서 배운 거예요. 조선은 이미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승자총통, 이 작은 이미지 승자총통인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대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포가 청나라를 거쳐서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또 제임스 와트라는 기술자한테 이 대포를 가지고 엔진을 만들어 봐라 한 거죠.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증기라는 건 또 사실 이미 로마 시대 때 있었대요. 근데 왜 개선이 일어났는가?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 탄광 빨리 물자 공급해야 되니까 너가 한번 대포를 이용해서 실린더를 만들어 봐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엔진의 피스톤 운동을 가능케 한 그런 사람이고 즉 기차는 제국주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국의 그럼 산업혁명의 뼈대는 식민화 때문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사실 이미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우리가 아는 그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독일은 사실 개 가난한 나라였단 말이죠. 독일은 이제 나치가 밀리터리즘으로 통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무기 공장, 우리가 아는 BMW, 벤츠 다 무기 군수산업 하던 사람들이죠. 명품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에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시작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디터럼스의 브라운 디자인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 관련 부분은 챕터 2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때 그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흐름을 다시 보면 인도에서 면화 산업이 발달했어요. 면이 모직물보다 좋아서 영국의 의류 산업 붕괴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싼 면직물 제작이 필요해서 석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맨체스터랑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하층민이 못 사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공장을 엄청 지어요. 그때 맨체스터, 리버풀 도시가 엄청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엄청난 슬럼화가 있었고 그 도시의 평균 수명이 19에서 24세로 엄청 짧아졌어요. 그때 생긴 게 맨체스터 나방이라고 돌연병이 나방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 이 나방이 회색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측에 그때 매연이 너무 심해서 나방이 다 까매진 거예요. 그때 이 나방 이름을 맨체스터 나방이라고 했고 또 그 산업혁명이 오죽하면 돌연병이 나방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우측 그림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패스트 이것도 산업혁명 때문에 나온 대역병이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자체가 제국주의 식민지랑 연결된 그런 어떤 혁명
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산업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게 바로 제국주의의 뼈대인 거예요. 영국의 뼈대. 그래서 영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원래 봉건제 체제에서 영주와 농노의 위치가 자본가 혹은 노동자로 바뀔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영국은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을 겪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 전성기가 끝난 이후로는 계급혁명 때문이 아니라 중산층이 없어져서 이제 전성기가 끝나요. 근데 어쨌든 그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이 엄청 잘 살게 된 건 사실이고, 그때 이제 영국이 잘 살게 된 걸 자랑하려고 만든 게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이랑 RCA인 거예요. 그래서 네, 산업혁명이 1760년부터 1820년까지 있었고, 이제 RCA는 1837년 그 산업혁명의 이후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매슬로의 높은 욕구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예술을 자랑하고자 만든 게 RCA와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1930년대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이때 이 존 러스킨이랑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미술 수공예 운동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게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된 물건이 쏟아져 나오자 물건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획일화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 만능주의가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고, 또 중세시대의 길드와 직인 제도 하에 만들어진 수공예품에 대한 향수가 짙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이 주장한 게 미술 수공예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예술과 공예를 일치시킨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 사실 진짜 디자인 감각 있는 사람이고, 이런 아르누보는 아닌데 사실 아르누보적인 그런 디자인들 많이 배출했어요. 모리스 벽지 디자인이고,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 그리고 심지어 뭐 타이포그래피도 재능이 있어서 프레스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예술 활자 플러스 장식 문자적인 것들, 그런 예술적 출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존 러스킨이 윌리엄 모리스가 왜 수공예 운동을 주장했냐 하면은, 사실 이들은 귀족이에요. 그래서 기계 산업으로 대중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불편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계급주의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계급혁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꾸며서 예쁘게 말해서 미술 수공예 운동을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는 사실 노동자의 가치 옹호가 아닌 노동의 숭고함을 기계가 훼손했다고 해요. 반면에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훼손했다고 하죠. 근데 윌리엄 모리스는 노동의 숭고함을 기계가 훼손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비슷하게 생긴 게 라파엘 전파예요. 근데 이 라파엘 전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라파엘은 르네상스 이전을 추구하는 시대라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전 고딕 시대를 추구하는 건데, 당시에 프랑스는 또 고딕을 종결시키자 해서 르네상스를 부활하고 인본주의, 기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계 주인을 없애자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때 영국은 기계를 없애자고 했던 거고, 프랑스는 기계의 주인을 없애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사실 보면 의외로 고전주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게 우리가 아는 템즈강 그 국회의사당 건물이잖아요. 이게 19세기에 건축이 되었고, 우측에 있는 게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고, 이게 아주 전통적인 고딕 양식의 건물이잖아요. 이거는 13세기고, 좌측에 있는 영국 이미지는 18, 19세기에 건축된 걸 보아서는 영국이 프랑스를 따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딕 양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국을 따라가는 게 일본이랑 매우 흡사해요. 왜냐면 일본은 봉건체제와 산업화를 먼저 했고,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봉건체제와 산업화 이후에 영국의 문화적 측면을 보자면,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부터 계급주의 성향, 중세적 성향에 대한 반대가 확산이 됐고, 그래서 등장한 게 우리가 아는 락, 펑크 뮤직 등의 음악이 발전을 했어요. 여기에 담긴 게 귀족주의에 대한 조롱이고, 우리가 아는 롤링스톤스, 섹스 피스톨스, 핑크 플로이드 같은 밴드들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맨체스터랑 리버풀에서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사실 지금 영국 축구가 유명한 그 도시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가 하층민들이 살던 도시고, 하층민들이 하던 스포츠가 축구였어요. 왜냐면 그냥 공만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귀족 스포츠는 폴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리버풀과 맨체스터가 축구로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그 하층민 때부터 그쪽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가 그렇게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로 된 겁니다. 또 패션을 보면 비비안 웨스트우드 우리가 잘 알죠? 아나키즘, 그 반정부주의를 되게 표방한 브랜드인데 펑크적인 것에 아주 그냥 진수인데 이때 이 펑크라는 게 낙서가 된 가죽 자켓 그리고 뭐 타탄 무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위적으로 입는 패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영국 왕실에 대한 어떤 반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펑크에서 나온 게 DIY, Do It Yourself예요. 그래서 낙서하고 뭐 찍고 이렇게 개판을 쳐서 옷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영국의 그 하층민에서 시작된 명품 패션이고 또 비슷하게 알렉산더 맥킨도 엄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의 6남매 중 막내인가? 뭐 그랬다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그런 범스터 팬츠라고 해서 미디가 짧고 엉덩이 꼴이 다 보이고 뭐 옷에 약간 똥 같은 걸 뿌려가지고 아주 전위적으로 패션을 했는데 사실 즉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맥키는 우리가 지금 그냥 명품으로 알고 있지만 영국의 봉건제 사회에서 밑에서 시작한 패션 브랜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영국의 상류층에서 시작된 브랜드는 버버리, 폴 스미스 등이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영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들 아주 간략하게 이미지랑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림 라시드 이 사람은 플라스틱을 유기적으로 쓰는 그런 곡선형을 많이 써서 유명한데 이런 비비드한 컬러감 이런 것도 좋고요. 자하 하디드 여자고 완전 영국인은 아니에요. 인도랑 어디서 태어난 그 여자분인데 우리가 아는 우측에 있는 DDP 이런 유명한 건물들 굉장히 유기적으로 해서 화제가 많이 되었었죠. 로스 러브 그로브 이 사람도 이 좌측에 있는 게 물병이에요. 티난트 물병 디자인인데 다 유기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지향하는데 이게 기계적 대량 생산 체제에서 실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태인데 그걸 먼저 시작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네빌 브로디는 타이포그라피 산세리프를 이용해서 타이포적인 포스터들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 유명을 하고요. 맨 우측에 있는 건 오션스 12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시 카푸어, 토마스 헤더윅, 론 아라드 이런 걸출한 디자이너들을 영국에서 볼 수 있었죠. 근데 이거 다 설명하기 사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좀 리스트를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단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까지 뭔가 의견이나 다른 그런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일단 너무 재미있었고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는데 해솔님이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초반에 약간 역사적인 맥락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정확하게 어디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산업혁명 면직물의 어떤 관계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인도와의 경쟁에서 영국이 우위를 점하고자 약간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와중에 조선도 또 되게 한바탕 분량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약간 네, 죄송해요. 조선이 산업혁명에 굉장히 주도를 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조선이랑 통일신라가 엄청 잘 살아서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 도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 활, 대포 이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의 그런 기술들을 가져간 건 사실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게 누군가 인정을 아무도 안 할 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학교에서 사실 교수님이 주장하는 거를 가져온 거라서 저도 이게 정확하게 조선의 것이 영국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합리적인 추론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고려 때 이미 대포가 있었고 그 청나라로 분명히 갔을 것이고 그거는 맞아요. 청나라로 가져간 건 맞고 근데 청나라가 이미 17세기에 영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으니 그때 대포가 영국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어떤 한 나라와 문화의 작품이 정말 세계 각지로 다 퍼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또 이게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는 것 같고 저는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이 다음이요? 네네,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맨체스터 나방이란 거 저 처음 봐가지고. 아니,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물록이 1300년대에 이미, 써졌거든요? 그 사람이 벌써 동방에 가서 동방의 재밌는 것들을 보고 동방경물록을 쓴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대포 진짜 당연히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이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소개해주신 영국 디자이너분들이랑 그 산업혁명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여기요? 그 뒤에, 그러니까 저는 이 귀족주의에 대한 반대 성향을 가진 브랜드들이랑 그런 디자인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막 유기적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플라스틱의 사용이라든지 되게 산업혁명의 산물로 여겨지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다거나 혹시라도 뭔가 그런 의도가 또 들어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이 사람들 아직도 뭐 해봤자 60대예요. 완전히 옛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에 진짜 연관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그냥 영국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지금 영국에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 한번 보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 수업 맞아요.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디자이너들 뭐 거장 뭐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실 한 스푼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 디자이너들 사실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들 디자인 지금 공통점이 다 곡선적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기하학적인 거랑 유기적인 걸 비교하면서 제가 왜 이 사람들을 가져왔는지는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